자, 입춘이 넘어서 명리학에서는 음력을 씁니까? 양력을 씁니까? 그럼 명리학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절기학을 쓰는데, 절기라는 거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 이걸 황도라 그러는데, 태양을 도는 길, 황도, 이거를 12절기 또는 20살절기로 나눈 게 절기예요. 옛날에는 민간에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보는 달력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의 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이 얼마쯤 차 있냐 보고 지금 며칠쯤 됐냐, 그게 음력이죠. 일반인들은 음력을 썼는데 이 달이 차고 기울고 차고 기울고 하는 걸 가지고, 근데 음력이 오차가 좀 많이 심해요. 이 15일 단위로 치니까 음력으로 치면 1년이 360일이고 1년에 6일씩 오차가 생기니까, 그래서 뭐 윤월, 뭐 윤연, 뭐 윤일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는데 1년에 일주일씩 오차가 나니까 농사 짓는 게 괴로워서 나라에서는 정확하게 농사를 짓는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절기라는 것을 정합니다. 이제 천문학의 발달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 365.4일인가 그러죠.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음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양력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절기력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절기력하고 양력하고 또 약간의 오차가 있어요. 양력은 365일로 보는데 사실 절기력은 365.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하루 오차가 납니다. 그래서 양력과 음력에서 양력과 절기력에서 조금 차이가 나요. 우리가 2월 초에 2월 4일일 수도 있고 2월 5일일 수도 있고 2월 6일일 수도 있고 7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쯤에 절기가 바뀝니다. 올해는 2월 4일에 바뀌었죠. 올해 계묘년은 2월 4일 날에 절기가 바뀌어서 입춘이 되었습니다. 명리학에서는 입춘부터 새해로 봅니다. 그러면 계묘년의 운세는 입춘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이 입춘 지나고 첫 번째 강의 날이니까 명리학에서는 새해로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시기를 딱 정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새거, 여기서는 헌거라는 거를 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물의 온도가 51도면 그게 따뜻한 물일까요? 찬물일까요? 뭐 물의 온도가 80도면 따뜻한 물이고, 뭐 물의 온도가 뭐 영하 1, 2도면 차가운 물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물의 온도가 40도, 50도, 60도면은 뭐 엄밀히 말해 한 미지근한 물 정도 될 텐데, 미지근하다는 구분이 없이 차다, 뜨겁다 둘 중에 하나로만 고르라 그러면 영상 50도 정도 되는 물은 애매하죠. 뭐 뜨거운 사람이 만지면 차다 그럴 거고 차가운 사람이 만지면 뜨겁다 그러겠죠. 마찬가지로 이 명리학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저 대운이 정확히 몇 월 며칠 날 바뀌어요 같은, 대운 같은 경우도 기존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교차점에서 한 2, 3년간의 그 교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대운 교체기 정도로 봐야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들어온 첫 번째 날이 대운이 바뀐 걸까요? 마지막 기운이 빠져나간 마지막 날이 대운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둘이 50대 50을 이뤘을 때가 대운이 바뀐 걸까요? 애매하죠. 새로운 기운 들어오고 헌 기운 나가는 데까지 2, 3년 이상 걸립니다. 이런 걸 대운 교체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입춘이 새해라고 시작을 하지만 사실 새로운 기운은 동지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헌 기운은 앞으로 봄 기운 동안에 서서히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일명 동지세수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부 학파에서는 동짓날, 12월 하순이죠. 12월 20 며칠에 동지가 있는데 동지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 동지라고 하는 절기부터 새해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일부 학파가 있습니다. 뭐 명리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가 동지세수설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명리학 쪽이 아니고 무속 쪽에서 많이 동지세수설을 얘기를 하시는데 거의 없어요. 아주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죠. 이 정상 일반적인 주류학설 99.8%의 주류학설은 입춘부터 새해로 봅니다. 하지만 옛날식으로 배우신 분들 중에 일부는 동지부터 새해라고 보시는 분도 일부 있다. 우리는 그것도 존중한다. 왜 그러냐면 동지세수설의 이유는 동지서부터 새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보는 건데, 주류학파 입장에서는 그거 새로운 거 요만큼 들어온 거 가지고 새 기운 들어왔다고 느낄 수 없다.
그러니까 입춘 정도는 돼야 새 기운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나가는 기운도 웬만큼 빠져나갔다라고 본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기운의 교체라는 건 그렇잖아요. 소양강댐에 물을 빼고 물을 새로 집어넣는 게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새물이 들어오고 3년쯤 지나야 완전히 새물로 다 바뀌겠죠. 헛물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데까지 2, 3년은 걸릴 테니까. 내가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될 거야. 그럼 오늘부터 새 사람이에요? 기존의 관습이 몇 년은 가겠죠. 어쩌면 평생 안 갈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명리학에서 기준은 입춘입니다. 자, 오늘 2월 초고요. 오늘 기초 튼튼반 지난주에 24강까지 했는데 오늘은 25강을 할 차례인데 근데 24강에서 짜투리가 좀 남아 있었어요. 24강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지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게 정식 순서고 근데 우리가 계절론으로 좀 편리하게 볼 때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순서를 매기지 않고 인묘진, 사, 오미, 신유, 술, 해, 자축 이렇게 계절론으로 모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해, 자축이라고 하는 겨울 글자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진도를 못 나가서 지금 시간은 24 짜투리 시간 조금 더 하고 우리 이제 십성론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 해자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지지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천간이 활용되는 기운이라고 본다면 지지는 그 천간이 활용되는 시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시공간. 나 춤췄어. 이건 천간이에요. 어디서 췄는데 독서실에서 이게 지지예요. 사나라에서, 오나라에서, 해나라에서, 자나라에서, 축나라에서 뭐를 했어. 같은 게 되는 거죠. 해자축이라고 하는 시공간은 크게 묶어서 겨울의 공간인데 얼음나라, 무언가 숨겨져 있는 곳, 신비의 나라, 드러나지 않은 곳. 그래서 지지의 해자축의 기운이 좀 뭉쳐있다. 뭐 해자, 해해, 자자, 자축, 해축 이런 식으로 거기에 또 해나라를 밀어주고 키워주는 금기운이 같이 섞여 있다. 금수기운, 뭐 신자, 뭐 유자, 유축 뭐 이런 식으로 수기운, 금기운이 모여 있으면은 에너지의 힘이 수기운 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수기운이 많다라는 것은 활성화되지 않은 에너지, 현재 드러나지 않은 에너지가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주가 해자축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 정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2개 정도 되면 좀 있네. 3개 정도 되면 어우 많네. 이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3개면 많고 4개면 우와 몰빵이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2개 정도 되면 많다. 이왕이면 그 둘이 붙어 있거나 가까운 거리로 붙어 있으면 더욱 힘이 세다 같은 거죠. 애들 그 한 4살, 5살, 6살짜리 꼬맹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아기를 1명 데리고 가면 아기가 얌전해. 근데 그런 아기가 2, 3명이 뭉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 보는데 그냥 뒤집어져. 그냥 기도를 코로 하는지 눈으로 하는지 모른단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비슷한 유형의 글자가 서로 근접하거나 뭉쳐있게 되면 보통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특이한 사람이 어느 한 동네에 있는데 주변은 멀쩡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이해. 그러니까 웬만하면 특이한 거 티내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바로 옆집에 또 비슷한 특이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들은 보통은 뭉쳐서 마음껏 특이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지지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글자, 비슷한 계절에 속한 글자들이 있으면은 해당 글자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요. 뭐 금수 또는 해자축, 해해해, 자자자, 뭐 축축축, 뭐 해축 이런 식으로 모여 있을 때, 자 해자축 글자가 많이 모여 있으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은 발현되지 않은 잠재성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을 캐가지고 소설을 쓰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마을에서 얌전히 살아가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여인이 어디서 왔고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으며 어떤 애정사가 있었고 어떤 가족사가 있었는지 잘 모르는데 아니 파봤더니 그런 사연들이 있을 줄이야. 또는 그 사람이 펼치지 못한 재능이 있었는데 이런 재능이 있을 줄이야. 만물박사인데 평범한 척하고 살거라. 어떤 왕년의 발레의 여왕이었는데 그 발레의 꿈을 발현시키지 않고 그냥 죽이고 집에서 밥을 하고 살고 있거나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 밀키트화된 음식이 집에 가득 있는 거.
엄마 먹을 게 없어요. 야, 내가 냉장고에다가 밀키트 지금 산더미처럼 어머니가 와서 조리를 해주셔야죠. 야, 지금 우리 집에 지금 300일치 식량이 지금 모여있거든. 네가 좀 조리해서 먹어. 그럼 무슨 글자가 오면 조리해서 먹을 수 있을까? 목화. 목이 오면 꺼내고요. 화가 오면 그거를 조리하죠. 그런 느낌이죠. 수가 많은 사주가 목화 기운을 만나게 되면은 잠재되어 있던 재능을 꺼냈을 수 있는 시공간을 만나게 된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만약에 지지는 해자축인데 천간에 목화 기운이 있다. 뭐 가령 갑자, 뭐 을축, 뭐 병자, 뭐 병축, 아니 정축, 뭐 이런 글자들은 뭔가 응축되고 압축돼 있고 숨겨져 있고 쟁여 있고 아직 다 활성화되지 않은 글자 위에서 이거를 뭔가 끄집어 올려야겠다 같은 것 같은 느낌이죠. 사막에 보면은 사막에 유정을 뚫어가지고 사막에 무슨 허벌판 사막에 갑자기 무슨 웅장한 기름 뽑는 기계에서 불을 활활 솟아내면서 그곳에서 자원을 뽑아가고 있는 모습이 해자축에서 목화를 끄집어 올린 거와 같은 거죠. 망망대해에서 시추선이 하나 탁 써가지고 거기서 막 기름을 뽑아내면서 가스를 뽑아내면서 불을 뿜어내는 모습, 그런 것들이 지지가 자수인데 망망대해가 개발되고 있구나, 자원이 지금 활용되어지고 있구나. 목이면 일단 꺼내보는 거, 화면은 그 즉시로 중간과정 토스하고 바로 그냥 활용해 버리는 거,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지의 해자축은 응축되고 숨겨지고 아직 다 드러나지 않고 뭔가 밑을 알 수가 없고 끝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에너지들이 압축, 함축되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어릴 때 인디애나 존스의 모험이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영화 다들 한 번씩 보셨죠? 1, 2, 3도 있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 1편에 보면은 뭐 성괴가 나오는 뭐 성서에 나오는 뭐 10계명을 이렇게 돌판을 담았다는 돌로 된 괴짝, 그래가지고 성스러운 괴, 그리고 잃어버린 성괴를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가 있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모험을 2차 대전 시대에 막 모험을 해가지고 독일군들 사이에서 그 성괴를 먼저 발견을 하는 뭐 그런 영화예요. 마지막 편에서는 성괴에서 막 요상한 괴물들이 나와가지고 독일군들이 막 싹 다 죽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성괴 어떻게 됐는데, 그 성스러운 성괴를 발견해서 어떻게 됐는데, 근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엄청난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는 미국의 무슨 비밀 극비 창고, 아무도 접근할 수 있는 비밀 극비 창고가 엄청나게 큰 지하 창고에 지게차가 한 대 와가지고는 그 성괴를 갖다가 한쪽 귀퉁이에다가 비밀 창고 속에 탁 넣어놓고는 그러고 영화가 탁 끝나. 그게 상징하는 게 뭐죠? 그 성괴 활용될 뻔했는데 다시 지하로 묻혔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면 내 사주에 해자축이 있다는 뜻은 뭔가 내 마음속, 내 마음의 비밀 창고 속에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진 성괴 같은 것들이 수두룩 쑥쑥쑥쑥하게 보관되어 있겠구나 하는 환경을 만날 수가 있다. 천간의 목화 또는 지지의 목화운을 만났을 때 그거를 빼다 쓸 수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수기운만 가득하고 목화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원은 가득한데 우리 마을에 자원이 있는 줄도 모르거나 자원을 빼다 쓰지 못하고 하는 뭐 그런 나라들이겠죠. 뭐 엄청난 광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광산 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놈의 광산 때문에 농사가 안 돼, 못 살겠어, 뭐 이러고 있는 느낌 같은. 야, 그 광산을 개발하면 니들 부자 될 수 있어. 우린 그런 거 몰라. 난 여기서 옥수수나 캐고 살 거야. 뭐 이런 느낌 같은 거죠. 목화가 들어오면 과학 문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개발이 시작이 되다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에 해자축이 있으면은 내가 뭔가 발현시키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는가라고도 봐야 되죠. 해자축은 또 다른 물상에서는 뭐 비밀로도 표현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수기운이 많은 것으로 상징해서 먼 바다, 먼 영마, 지지의 해, 자 이러고 있으면 큰 바다 건너서 미지의 땅에서 성공하리라, 뭐 이런 형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거를 뭔가 성적 에너지라든가 뭔가 욕정의 에너지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제 그렇게 사용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자축이 많으면 밤일을 한다, 룸사롱에서 일을 한다, 뭐 밤에 포장마차를 한다, 뭐 모텔을 운영을 한다, 다들 잠자고 어두운 밤에 돈을 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특히 해자가 많으면은 정신 영역의 에너지로도 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는 사람이다. 머릿속에 4차원이 가득하다. 안드로메다를 갔다 온다. 어떤 정신적, 심리적, 영적 에너지가 가득하다라고 볼 수 있죠.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사주 볼 때, 이제 이거는 호신쌤의 뇌피셜입니다. 저는 사주 볼 때 사주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부족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주 플러스 영격을 계산을 해보면은 좀 더 폭이 좁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사주 플러스 영격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에는 영혼 성숙도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들도 성장을 해요. 영혼 성숙도가 있어요. 이 영혼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보통 윤회를 많이 한 영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윤회를 많이 해서 이런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저런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이런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저런 사람으로도 살아보면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공감 능력이 꽝인 사람이 있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전생에 그 역할을 해봤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봤는데 뭐 동정심이 나면서 어느 나라도 좀 도와줘야겠다. 내가 전생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의 경험을 해봤던 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에 부자의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부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전에 부자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부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것들 다 세금 띄어먹고 나쁜 짓 해가지고 부자가 된 걸 거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죠. 권력을 가져본 사람들은 권력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하는 사람들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 쓰레기들을 정치인으로 세워놓으니까 나라가 개판이지. 이런 경우는 내가 정치를 전생에 해본 적이 없는, 그래서 그쪽에 대한 동기감흥이 안 일어나는 모습과 같죠. 아무튼 영혼에는 성숙도라는 개념이 있어서 영혼 성숙도가 높냐 영혼 성숙도가 낮으냐에 따라서 사주의 해석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 수가 많은데 정신적 철학적 영향으로 쓴다 그러면은 대체로 철학하는 영혼이나 정신적 영역을 탐구하는 영혼이 수기운을 쓰면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왜 태어났는가 뭐 이런 거를 고민할 수가 있는 거고, 되게 육체적이고 욕망적으로 활용되게 되면은 뭐 밤에 일하는 뭐 유흥업소라든가 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을 한다든가 뭐 낮과 밤이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든가 안에는 막 성적 욕망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양복을 입고 저는 멀쩡한 사람입니다. 뭐 성적 욕망도 멀쩡한 거기 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초반이라서 기초에 충실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뭐 영혼의 영격까지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머리가 이제 복잡해질 테니까 이건 나중에 시간 될 때 얘기하든가.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그 사주와 영격에 대한 강의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실전사주 시간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급 통변반이라고 하는 시즌 4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 영혼의 성장과 사주의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영혼 성장 레벨이 이 정도면은 사주 해석이 이런 분야로 가야 되고 영혼 성장 레벨이 이 정도면은 사주 해석을 이런 측면으로 해주면 맞다. 그런데 사주만 가지고는 영혼 성장 레벨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다. 또 하나는 내 영혼 성장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내가 여러 레벨들을 볼 수가 있지. 초등학생이 고등학생 알아요? 근데 고등학생은 초등학생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중학생은 대학생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대충 어렵사리 짐작은 하겠죠. 하지만 대학생은 고등학생을 중고등학교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너 지금 머릿속에 사탕 생각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봅니다. 자, 해자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면 들어가 보죠. 이게 하나의 물상에도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과연 무엇이 진리냐?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공부를 많이 하면 사주만 가지고 알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수학 공식을 풀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를 모조리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50년간 어떤 수학 공식을 팠어. 근데 그 사람이 드디어 진리를 발견했어. 이 수학 공식으로는 우주의 절대 원리를 알 수 없구나. 사주를 잘 모를 때는 내가 사주를 죽어라고 공부하면 세상의 모든 원리를, 인생을 다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주를 충분히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구나,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법가의 시대, 그러니까 뭐 공자, 맹자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 춘추전국 시대죠. 그 시기에 법가주의가 있었어요. 법가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법률을 마련을 해가지고 뭐 눈에는 눈, 뭐 귀에는 귀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사람들을 다스리면 나라가 잘 된다라는 법 처벌 만능주의가 법가주의입니다. 그거를 채용한 나라가 진나라죠. 그래서 진나라는 뭐 언제까지 어디로 병역의 의무를 하러 모여라 했는데 하루만 늦어도 다 모가지를 잘라서 사형을 시켜버려서 그 보면 그런 얘기들도 있죠. 뭐 소집 명령, 군대 소집 명령이 떨어서 마을 주민, 마을 청년들이 군대 소집을 갔는데 중간에 자연재해를 만나가지고 소집 날짜에서 하루 이틀 늦어서 도착을 했어. 그랬더니 하루 이틀 늦게 도착한 애들은 잡아다 보는 즉시 모가지를 처형을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집으로도 못 도망가고 모집 장소로도 못 가고 산으로 들어가 도적이 되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법가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은 법을 강력하게 만들고 촘촘하게 만들어서 엄하게 처벌하면은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가 생각했는데 결국 법가주의의 결론은 뭐냐면 법으로 안 되는구나. 자율적으로 따르게 해야지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그 법가주의의 결론이었어. 명리를 죽어라고 배우면 사람의 운명의 원리를 100% 알 수 있겠구나. 이게 법가주의가 법 만능주의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리를 공부를 통해 세상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구나. 사람의 운명을 조금씩 더 알아가는구나. 100% 충분 조건은 아니구나. 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명리 공부할 때 하루에 한 열 몇 시간씩 명리를 공부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명리를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쉬지 않고 더 많이 공부를 해요. 왜? 명리를 공부해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좀 더 제대로 알아려면 얘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되고 요것도 알아야 되고 저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신문도 봐야 되고 직업의 세계도 알아야 돼. 사주로 이런 사주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되겠네 했는데 그럼 이런 원리를 가진 요즘 직업 뭐가 있지? 그랬더니 뭐 직업도 알아야 되는 거야. 요즘 새로운 직업이 하루에도 몇십 개씩 생기고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직업 얘기하면은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해요. 요즘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무슨 챗 GPT인가 뭐 챗 뭐시기 하는 인공지능 챗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거 큰일 났어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 이제 좀 있으면 다 백수되는 상황이 변호사 다 백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애들이 숙제와 리포트를 다 그걸로 해야 되고 그 챗봇이 의사 면허 시험도 통과했고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했어요. 걔한테 문제 내서 리포트 써라 그랬더니 일반적인 상위권 애들이 쓰는 것보다 더 좋은 리포트를 서술로 만들어내버려. 아무튼 이 명리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들이 지금은 일단 넓게 폭넓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구나 단정 짓지 말자. 그게 카르마의 영향도 있고 영혼의 성장성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좀 참고를 하세요. 대체로 명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영혼의 성장 수준을 되게 낮은 단계의 영혼 성장을 놓고 사주를 평가를 하고 대체로 사주를 보고 되게 안 좋은 해석을 하는 케이스들이 기준점을 갖다가 되게 낮은 영성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영성을 보통 이 영성계에서 5개로 나누는데 가장 어린 영혼서부터 애기, 인펀드 소울, 베이비 소울, 영 소울, 머추얼 소울, 그 다음에 좀 늙은 영혼들, 성자 같은 사람들이죠. 올드 소울, 이런 식으로 5개로 구분을 하는데 가장 어린 단계, 이게 욕망의 단계, 어린 단계, 이런 단계가 베이비 소울이나 인펀드 소울 같은 단계인데 요거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하면은 제대로 된 사주가 없어. 사주에 부정성이 많이 드러나요. 영소울들이 주로 선진국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공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욕망의 사나이, 그 파이어족 뭐 이런 것들, 큰 부자가 될 거야. 욕망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해서 영소울 비율이 내 안에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같은 건데 대부분 사람들 영소울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게 많으면 부자 될 거야 하고 눈이 빨개져서 살아가는 거고 이게 욕망의 영소울이 적고 뭐 머추얼 소울이나 올드 소울이 많으면 돈은 왜 벌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그냥 세상 유유자적하며 자연과 함께 즐기는 거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네. 다 필요한 거야. 어쨌든 다 필요한 거. 자, 이런 5가지 등급 레벨인데 명리학에서 이거를 아주 어린 단계인 인펀드 소울, 애기죠, 애기. 인펀드 소울이나 베이비 소울 단계로 사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수가 많은 사주는 유흥업, 화류계, 밤장사, 포장마차 주인, 음흉한 사람, 성적으로 되게 부적절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머추얼 소울이나 올드 소울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영성, 신비주의, 철학자, 심리학자,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요즘 같은 경우 인공지능 만들어내는 이과 과학자들 같은 거고 이게 올드 소울이면 성자, 수가 많으면 성자, 산속 도사, 수행자. 이게 만약에 영 소울인데 수가 많으면은 자신의 욕망을 남들한테 드러내지 않으면서 남들이 모르는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는. 그치? 영혼의 성장 레벨에 따라서
이 오행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용어